2011년? 기억나세요? 전 세계가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독재 정권들을 지켜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빠르고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죠. 근데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부 독재자는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다른 독재자들은 왜 아직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걸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2011년 1월 무려 23년간 집권했던 튀니지의 벤 알리가 사우디로 도망간 걸 시작으로 불과 몇 주 뒤에는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물러났죠.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리비아의 카다피는 시민군한테 붙잡혀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그야말로 혁명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까? 반면에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진짜 극심한 경제난에 엄청난 대규모 시위까지 겪고도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정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이유, 그건 바로 내 지갑 사정, 즉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외침, 이게 바로 이란의 거리에서 터져나온 시민들의 절규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이렇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이름을 직접 외치면서 죽음을 외칠 정도로 격렬했던 이 분노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정말 끔찍한 경제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이게 왜 그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란의 화폐, 리알화의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80%나 폭락해 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평범한 신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하는 재앙이었던 거죠. 그 분노가 곧바로 정권을 향한 저항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정부가 갑자기 유류 보조금을 깎아서 기름값이 폭등한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당장 오늘 먹을 빵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거나 이렇게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제적 충격이야말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가장 확실한 불쏘시개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시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폭발한다고 해서 모든 독재자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독재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생존 비법이 있거든요. 일종의 독재자 생존 설명서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 설명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힘으로 공포를 심어주고, 둘째,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돈으로 사고, 마지막으로 든든한 해외 동맹을 확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술은 가장 잔혹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저항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게 거대한 불길로 번지기 전에 그냥 압도적인 폭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권이 뭘 했는지 보면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건 시위 진압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에요.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헬리콥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잡혀가고 최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 전술은요, 대중을 향한 폭력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정권을 또받치는 핵심 기둥, 바로 군대와 안보 세력이 이딴 생각 못하도록 그들의 충성심을 확실하게 사버리는 훨씬 더 교활한 방식이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이걸 아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마약 카르텔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군대 고위 간부들한테 마약 밀매 같은 온갖 검은 돈이 오가는 사업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정권의 운명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범죄 제국의 동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군대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권과 한통 속에 돼서 불법적인 이익을 지키는 사조직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이런 군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정권의 총구를 돌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자, 그런데 내부 단속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이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생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인 백, 즉 생명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두로 정권이 그 엄청난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버텼을까? 바로 이런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2만 명이 넘는 정보요원을 보내서 내부 감시를 도왔고요. 러시아는 유엔에서 항상 마두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죠. 이란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고요. 이렇게 끈끈한 동맹들이 없었다면 마두로 정권은 아마 훨씬 전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존 플레이북이라는 게 실제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아랍의 봄 때 허무하게 무너졌던 독재자들과 이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써먹은 독재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비교해보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몰락한 독재자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일관된 생존 전략이 없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독재자들은 무력, 부패, 그리고 외세라는 이 세 장의 카드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군 엘리트들이 배신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그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벤 알리는 겨우 몸만 빼서 해외로 도망쳤고 무바라크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죠. 카다피는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시리아의 아사드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앞서 본 인물들과는 달리 정말 무자비한 탄압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끔찍한 내전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그 폐허 위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켜냈습니다. 이 생존 플레이북의 가장 잔혹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장 내 지갑이 두둑할 때는 정치적 자유 같은 건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것. 둘째, 독재 정권의 생명줄은 뭐니 해도 군대의 충성심에 달려있다는 점. 셋째, 근데 그 충성심은 애국심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부패와 검은 돈을 통해 구매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내부의 지지가 다 사라졌을 때 외국의 동맹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범죄와 폭력,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는 것뿐이라면 과연 그것을 진짜 생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피할 수 없는 몰락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